정부가 집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 대책 이후 1년 만에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규제책과 함께 수도권에 공공택지 14곳을 더 개발하는 공급책도 내놓았습니다. 네, 8.27 부동산 대책 후속 대책으로 금융 세제 규제 계획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를 꺾고 시장을 안정화시킬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 파리 대책이 나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정화됐다 이런 평가를 내놓던데 네. 올 봄부터 조금씩 오르더니 지금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부의 평가가 맞는 건지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상황이? 일단은 정부의 평가는 현재 상황만 보면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뭐 집값이 안정되지는 않았었고요. 올 1월부터 7월 말까지의 서울만, 물론 지방은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서울이 한 4.7%의 상승이거든요. 근데 7월, 8월 두 달간 웬만한 지역에서 한 2.5% 정도 넘게 올라서 결과적으로 한 1월부터 8월까지 보면은 올 연초 이후에 공식적으로는 한 6.4%, 6.5%, 7%대, 다른 집계는 8%대 상승률이다. 뭐 이렇게는 보고는 있지만 체감 상승률 연초율로 보면은 한 10%가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6억 5천만 원이라고 보면 거의 평균적으로 올해 들어서 6,500만 원씩은 올랐다. 이게 뭐 호가가 아니라 체결가 기준이고요. 호가로 보면은 지금 뭐 천정부지로 올라서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역은 또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래서 그렇습니다. 양극화가 좀 더 심한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이제 지방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뭐 서울은 이렇게 작년에도 뭐 15%, 올해도 벌써 10% 이렇게 오르고 있지만요. 지방 지역에는 지금 20%, 25%. 근데 부동산에서 25% 하락이라는 거는 주식 25%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게다가 벌써 뭐 미분양 30% 넘게 빠진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 방송 보시는 이제 지방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네. 서울 아파트 보면서요. 또 그런 자괴감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서울 집값만 이렇게 계속 오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요가 많다. 수요가 많다라는 것은 더 바꿔 말하면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갈 곳 없는, 갈 곳을 찾지 못하는 돈들이 당초 정부의 생각보다 그 이상이다라는 건데요. 현재 단기 유동성 자금이 시중에 1,000조 이상, 1,100조 원 정도가 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돈이 별로 없지만 한 1,100조 원 정도의 돈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갈 곳이 없잖아요. 게다가 금리를 계속 지금 못 올리고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돈들이 주식으로 좀 가볼까 했는데 뭐 별거 없는 것 같고 결국 한국은 부동산이다 해서 막강하게 부동산을 몰려들었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제 정부의 규제책은 일단은 이 뭐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집을 못 팔게, 그러니까 집 잠김이라고 현상이라고 하는데 매물 잠김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수요는 더 커지는데 공급은 줄어들면서 뭐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는 집주인 위주의 시장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금리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에 좀 딜레마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돈 있는 분들은 계속 집을 사고 있잖아요. 정말 애기 때는 쓸만한 집 한 채 면 괜찮다 해서 뭐 지방의 큰 손들도 올라와서 서울 집을 공략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부동산 업계에서도 그걸 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다고 제가 듣기에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외지인이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많이 쓰는데 역시 지방의 큰 손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연초 이후에는 한 30% 이상, 뭐 강남 쪽에 뭐 한 아파트에는 40% 정도의 수요를 담당을 했다. 그러니까 하는데 이게 왜 지방의 큰 손들이 올라오느냐? 역시 올 4월부터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있지만 지금 지역 경제가 굉장히 무너졌거든요. 뭐 조선이라든가 뭐 해운, 뭐 선박, 철강이 다 무너지면서 지역 경제가 어쨌든 악화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지방에도 돈 있는 분들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들이 지역에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그럼 어디로 가냐? 바로 이제 서울에서 강남, 뭐 마포, 여의도 이런 쪽으로 속속
이 지방 큰손까지도 합류하면서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지금의 상황을 보고 많은 분들이 노무현 정부 시절을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때 네. 한 제 기억에도 10여 차례 규제책이 나왔는데 집값 안정화가 성공했다는 이런 평가를 못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 효과 때문에 결국에는 집을 사둬야 되겠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뭐 노무현 정부 학습 효과라는 얘기가 이제 슬슬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에도 규제가 나오면 잠시 주춤하다가 또 올랐고 네. 또 규제가 나오면 잠시 주춤하다가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하니까 지금도 규제가 827 대책이 또 나왔지만은 한 2주 있다가는 또 오를 거야. 그 다음에 정부가 또 히든 카드를 또 꺼내면 2주 있다가 또 오를 거야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은 수요자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참 그런 학습 효과도 분명히 이번에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서울 집값 상승률이 7, 8월에만 앞서서 2.5% 올랐다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시즌이 박원순 시장이 용산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 시기가 집값이 굉장히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몇 개월 만에 다시 접었던 시기라서 그게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박원순 시장과 뭐 서울시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지만 현상적으로 이번에 단기 급등, 단기 폭등의 촉발은 역시 박원순 시장의 싱가포르 선언, 7월 10일이었거든요. 이 했다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월에 서울 아파트값 추이를 보면 한 번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적은 없었지만 상승폭이 거의 매주간 줄고 있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주간 방송을 하게 됐는데 6월 말 같은 경우에는 0.08%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면 드디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7월이 왔죠. 근데 이제 7월 10일에 여의도와 용산을 통개발, 통큰 개발, 통합 개발하겠다는 이제 나오고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을 확 끌어올렸거든요. 예. 더욱 중요한 문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6월에 빠지면서 또 하나 측면이 역전세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즉 전세값이 빠져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값을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가격이 급락을 하면은요. 그래서 역전세여서 주인들이 오히려 전전긍긍하는 상황이었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제 집값이 다시 급등을 하면서 전세 가격도 안정,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어서 조금 뭐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국토부 입장에서는 좀 아쉽겠다, 안타까움이 있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박원순 시장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했고 일단은 전면 보류까지도 한 거였죠. 그래서 집값 상승세, 강남, 강북을 가리지 않고 지금 오르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죠. 네. 예, 그렇다 보니까 27일 날 이제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동작구,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 등 4개 구역을 추가로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지난번에 25개 이제 뭐 구 중에 11개가 이미 지정이 돼 있었고 추가로 지금 지정된 거 아니면 그렇죠? 네. 그렇다면 어떤 만약에 투기지역으로 지역되면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지 그 부분이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규제가 상당히 많은데요. 좀 실질적인 규제를 말씀드리면 이 투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즉 남편이 일단 그 세대에 받았으면은 이제는 추가로 또 돈을 대출을 당겨서 집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게 되고요. 이미 이제 받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받은 분들도 뭐 만기가 다 될 경우에 추가 연장이 안 하고 일단은 그것을 털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강력한 뭐 대출 규제 쪽으로는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번에 보면 광명시하고 하남시는 투기 과열지구거든요. 투기 과열지구의 핵심 규제는 뭐냐면 일단 재건축 쪽에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이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이 일단은 다 완성하고 지을 때까지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건축 사업 쪽에서는 이 투기 과열 지구의 규제가 좀 강력하다라는 건데 지금 이틀 지났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 반응은 뭐 투기 지구 또 투기 과열 지구 지정된 쪽에서 위축된다거나 뭐 기존 계약이 뭐 깨진다거나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뭐 동작구 쪽에서는 아예 또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이제 그런 그래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숨죽이는 모습도 아니네요. 그러면 실적 움직임이 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가 지정된 지역 중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 다양한 뭐 서울의 굉장히 웬만한 지역이 다 지정이 됐습니다만 경기 지역에서 분당은 빠졌거든요. 이건 참 의문이 가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적들 많이 하시는데 연초 이후에 실은 집값 상승률 전 대한민국에서 1위가 이제 분당이거든요. 근데 분당이 투기 지역에 됐으니까 이게 뭐냐 했을 텐데 우리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는 국토부가 그냥 저 지역이 싫어서 막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있거든요. 최근 3개월간의 뭐 집값 상승률과 물가 대비, 뭐 청약 경쟁률 여러 가지를 보는데 분당이 왜 빠졌나요? 로 데이터를 좀 보니까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최근 2개월 사이에 이게 꽤 주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 3개월을 보는 거에서는 분당이 투기지구 지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되는 모습이어서 참 분당이 빠지는 이런 역설이 좀 나오니까 이런 투기지구 자체의 선정에도 문제가 아니냐, 분당이 빠진 것을 보고 이런 참 지적들, 불만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투기 지역 지정과 함께 이제 부동산 안정화 대책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 공급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강조하잖아요. 그 부분이 시급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공급 물량이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수도권의 신규 택지 14곳 추가로 확보해서 10,000원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하겠다 했는데 이 주택 사업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사이에 이미 집값은 더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미스매치 지정이 첫 번째 지적이었던 겁니다. 이제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5년 내에 이미 지금처럼 무섭게 집값이 상승해서 이제 소위 말해 레벨업으로 돼 있다라면 그 5년 뒤에 이 대규모 공급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게 첫 번째 지적이고 두 번째 공공택지마다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의 불만은 뭐냐? 국민들이 원하는 것, 특히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살 집이 아니라 살 만한 집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이미 뭐 주택 공급률 98%, 92%, 94% 나오지만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은 살만한 집에서 살기를 원하죠. 그 외곽 어디에 딱 떨어져서 여기가 집이다. 뭐 출퇴근에 몇 시간씩 걸리는 걸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급에 있어서도 이제는 질적인 측면을 좀 입지나 교통이나 교육이나 의료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 공공주택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간과한채 자꾸만 이 공급률로만 따지게 되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카페 같은 데서 좀 보면 해결할 방법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이번에 용산 그 부지 나올 때 거기에다가 아주 최고급 공공주택을 한 15만 원 건설을 해라 뭐 이 정도까지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 해결책이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좀 이제는 질적인 측면들을 많이 국민과 시민들이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좀 당국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에 공공주택이 들어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인데 사실 그런 지역에는 아파트를 새로 지을 만한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는 것도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지역에 뭐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에 지금 다시 공공택지를 살 만큼 할 여력이 될까? 뭐 주공이나 토공이 그 이미 땅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공간도 일단은 없고요. 이것 때문에 그린벨트를 서울에 덮은다는 것도 조금 넌센스고 결국은 외곽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거 역시도 좀 아까 말한 것처럼 과연 또 다른 미분양의 온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 서울의 몇몇 후보 뭐 그린벨트 오가는데 이거를 다시 풀고 뭐 확 갖다 뭐 7, 8년 걸릴 테니까 지금 당장에 막 집을 살려는 실수요자들의 애탄 마음을 달래기는 좀 역부족이 아닐까. 특히 그린벨트 지역은 앞서서 그냥 공공택지 뭐 조성을 하고 짓는 것만 해도 5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린벨트 지역 관련 경우에는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집 부동산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또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는 또 국민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두 다 감내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번 대책이 좀 단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텐데 문제는 가을철, 이사철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집값 상승과 그걸 또 억제할 수 있는지 효과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뭐 안정세 정도까지를 바라면은 뭐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한 1, 2주일에는 너무 무섭게 튀어오르니까요. 하고 특히 호가가 터무니없이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12억에 체결됐는데 그 다음 집주인이 15억을 그냥 부르고선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근데 그런 것들은 아마 이번에 박원순 시장의 전면 보류와 827 추가 대책으로 그런 모습은 좀 잠재울 수는 있지 않겠나 생각은 하지만 집값을 다시 연초 이후로 그러니까 적어도 뭐 한 10% 정도를 다시 떨어뜨릴 만큼 그렇게 강력한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지인들에게 인사를 나눌 때 어디 사세요? 이게 이제 인사가 됐어요. 이제 거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뭐 교통 문제도 있겠지만 이 집값, 제 집을 갖고 사는지 아니면 전세로 사는지 안정적으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뭐 얘기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항상 백약이 부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 처방이 좀 길게 가려면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전문가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대책이 좀 나와야 한다 보십니까?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 시장에 넘쳐나는 수요, 즉 유동성들의 물꼬를 어디론가는 터줘야지만 이 부동산으로 가는 돈을 차단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 돈이라는 게요.
전혀 아무 생각 없이 더 이익 많이 날 곳, 더 이자 더 주는 곳으로 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갈 데가 완전히 막히지 않았었습니까? 뭐 주식으로 갈 수도 없고 뭐 아무 데도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가는데 이 넘쳐나는 유동성과 수요를 어디 다르게 빠질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하나씩을 마련해 줘야만 이 수요를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투기 수요다 하고 계속 규제를 하더라도 갈 곳이 없으면 더 오히려 정부 규제에 맞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염두에 두는 이제 또 다른 돈들의 탈출구, 대안들 마련이 하나의 또 묘수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이번에 이제 국토부가 마련한 대책 외에도 금융과 세제 쪽에서 뭔가 규제가 좀 뒷받침 될 것 같아요. 일부 네. 오늘 뭐 언론 보도도 됐습니다만은 DSR 부분도 네. 뭐 어떻게 할 것 같고요, 적용을. 네. 그래서 국세청도 그 자녀돼야 될 어떤 자금 추적 부분들, 네. 고소득자에 대한 네. 부분도 엄밀하게 좀 보겠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금융당국과 같이 가서 공조를 해서 금융시장을 좀 잡아보겠다. 이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좀 과연 먹힐지 더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뭐 전세담보대출을 악용하는 것들, 그것을 잡겠다. 또 뭐 세금 출처 조사하겠다. 그 다음에 DSR을 더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최근에 거래된 이 매매 형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얼마 전에 29억, 30평 아파트가 29억에 체결됐다라고 하는데요, 반포에. 그 아파트는 이미 대출을 30% 이상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산 사람은 이미 막대한 현금이 있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수요자가 아닙니다. 어떤 실수요자가 뭐 20억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기 수요는 맞는데 어떤 역설이 있냐면 투기 수요자가 가장 좋은 집, 가장 살기 좋은 곳에 그들만이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좀 역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는 계속해서 규제하고 있는데 정말로 막 뭐 20, 30억 쌓아놓은 사람이 집 사는 것들은 이런 규제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그러니까 진정한 타깃가 어딘가를 한번 보고선 뭐 재건축 연한 확대라든가 뭐 대출 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병행했으면 어떨까 현실을 예.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부동산 대책이 글쎄 올 가을에 올해는 또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항상 보면 봄에 한번 나오고요. 뭐 가을에 한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존은 일단 좀 잡혀가고 있는데 네. 글쎄요. 아무래도 불안한 것은 여전한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봐야 그렇습니다. 된다고 만약에 6월에 그냥 꺾인 채로 안정화가 됐으면 참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이제 7월, 8월에 이렇게 한번 뭐 2, 3억씩이 지금 업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를 잡지 못한다면 지금 추가 대책 정도로 해서 뭐 재건축 연한 확대 30년을 강화, 40년으로 늘린다라든가 지금 양도세 비과세도 2년 거주가 아니라 아예 3년 거주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강하게 가면 갈수록 오히려 정말 피해를 보는 게 투기 세력이 아니라 실수요자는 아닌지 이런 점도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